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간둥이 사이다 박주현입니다. 오늘도 시원하고 재밌는 소식들로 여러분 출근길 함께 하겠습니다. 생방송 중에 댓글 참여 많이 부탁드리고요. 박주현 뉴스 인사이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 바쁜 아침, 오늘 꼭 깔아야 할 뉴스 엄선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이가 속 뉴스픽, 오늘 뉴스토마토의 전현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뉴스토마토 단독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윤석열 장모, 또 김건희 어머니인 최은순 씨 장고증명서 위조 1심 재판 과정에서 알츠하이머병 진단서를 제출했었는데, 이게 지금 이른바 7시 녹취록에서는 반대되는 내용을 김건희가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네. 내용입니까? 네, 앞서 지난 3일 저희 뉴스토마토는 최은순 씨가 3년 전 잔고증명서 위조 1심 재판 과정에서 치매한 유형인 알츠하이머병 진단서를 냈다는 사실을 보도를 했습니다. 네. 2021년 7월 8일 삼성 서울병원으로부터 치매 진단을 받았고 2달여 뒤인 9월 30일에 재판부에 제출했었는데요. 당시 진단서와 의견서에 따르면 최 씨는 알츠하이머병을 확진받은 환자라고 되어 있고 앞으로 계속 악화되는 병이므로 향후 지속적인 약물 치료가 꼭 필요한 병이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해당 진단서는 최 씨가 자신에게 잔고를 위조할 능력이 없다라는 점을 참작해달라는 취지로 제출됐었는데요. 그런데 뉴스토마토가 이명수 기자와 김건희 씨가 나눈 통화 녹음을 입수해서 들어본 결과 김건희 씨는 이 기자에게 우리 어머니는 되게 똑똑하다, 치매기는 전혀 없다면서 저희 외갓집에 치매인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라고 말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아하. 이 해당 통화의 시점은 2021년 7월 20일인데요. 앞서 치매 진단을 받았다라는 시점은 이보다 12일 앞섰던 2021년 7월 8일이었습니다. 자, 이 해당 대화가 치매 진단을 받고 10일이 지난 시점에 이루어진 대화인데, 이명수 기자는 또 어떤 맥락에 이런 치매를 질문했던 겁니까? 네, 통화가 이뤄지던 시점에 최은순 씨는 잔고증명서 위조 재판과는 별개로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이 23억 원의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해봤다가 네. 2021년 7월 2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명수 기자는 김건희 씨에게 최 씨가 치매기도 있는데 보석 신청했냐라고 물으면서 이 치매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김 씨는 어머니가 치매기는 없고 원래 우리 외할머니도 그렇고 엄마도 말을 갖다가 잘 기억이 안 나고 좀 있는 거지 되게 똑똑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어머니가 말을 가끔 잘 못할 때가 있다. 나이가 드니까 입안에 열이 좀 있어서 침이 마른다고 하더라 라면서 치매기는 없는데 이런 부분이 그렇게 소문이 났나 보다라고 침이 마른다. 네, 예. 말을 했습니다. 예. 한편 최 씨는 23억 원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구속 2달 만인 2021년 9월 9일에 보석으로 나왔고 이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이 재판은 2022년 1월 25일 항소심에서 뒤집히면서 최은순 씨는 최종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자, 근데 공교롭게도 최 씨가 치매 진단서를 법원에 제출했던 시점도 이 사위잖아요. 윤석열 대선 행보하고도 맞물려 있어요. 그것도 좀 놀랍네요. 네, 최은순 씨가 치매 진단을 받은 7월 8일은 이 윤석열 씨가 6월 29일 대선 네. 출마를 선언하고 얼마 되지 않은 뒤였습니다. 음흠. 하지만 최 씨가 치매 진단을 받고 이 의정부지법에 진단서를 제출한 건 9월 30일인데요. 즉 진단을 받고도 이 2달 넘게 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로 있었던 겁니다. 네. 그 사이인 9월 15일에 윤석열 씨는 국민의힘 후보 1차
경선을 통과했습니다. 아하. 그리고 그 중간인 9월 3일에 최은순 씨는 이 잔고증명서 위조로 재판을 받고 있던 동업자 안모 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을 했어야 했는데 이 재판에는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재판에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네. 그 이후인 9월 30일 치매 진단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11월 5일 안모 씨 재판 증인에 출석을 했는데 그날이 공교롭게도 이 윤석열 씨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확정되던 날이었습니다. 어허. 이 대통령 후보 경선은 사실 사전에 일정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11월 5일 재판에 직접 출석하는 것은 이 윤석열 씨에게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한 일종의 법기술을 활용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분명히 알츠하이머병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최은순 윤석열 체포 다음 날 스크린 골프장에서 목격이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기억을 좀 되짚어보면 윤석열 씨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다음 날인 지난 1월 16일에 최은순 씨는 경기도 남양주 소재 한 요양원에서 나와서 스크린 골프장을 찾았습니다. 본인이 직접 골프장 입구에서 걸어 나와서 차에 타든가 하면 한 손에는 음료와 다른 한 손에는 핸드백을 들고 걸으면서 거동에 전혀 불편함이 없어 보인다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또 당시는 최은순 씨와 사적 관계 또는 경제 공동체인 김충식 씨를 계엄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2015년에서 2016년 사이 후원한 사실이 드러나서 윤 씨의 처가가 이 내란 사태에 개입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된 다음 날이기도 했습니다. 네. 진단서에서는 향후 지속적인 약물 치료가 필요한 알츠하이머병이라고 했었는데 어째 치매와는 확연히 거리가 멀어 보이는 행보 같습니다. 그렇죠.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뭐가 거짓인지 이게 다 혼재돼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법적으로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라도 동원하는 모습 사실 좀 더 취재가 필요한 부분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오늘도 많은 분들 오셨습니다. 안드로메다로 간다. 또 먼무님, 또 여름나기님, 왕자, 이프로님, 배동호님까지 오셨고요. 지영신님, 전현주, 예, 기자님, 브리핑은 언제나 귀에 쏙쏙, 예, 정현주라고 쓰셨네요. 전현주. 예, 전현주 기자입니다. 예, 정연주. 저도 놀랐습니다. 네, 다음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용현 인권위원 주도로 발의된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 세 번째 시도 끝에 수정 의결이 됐네요. 네, 인권위는 어제 제2차 전원위원회에서 일부 수정을 거쳐서 이 윤석열 씨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안건이 제적위원 11명 중 찬성 6명, 반대 4명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이 김용환 상임위원 등이 지난달 발의한 이 안건은 지난달 13일 제1차 전원위에 상정될 예정이었지만 이 시민단체와 야권의 반발 속에 무산됐고 예. 일주일 뒤에는 윤석열 씨 지지자들이 집회를 예고하면서 소요 가능성 때문에 회의가 취소된 바 있는데요. 어제도 사실 수월하진 않았습니다. 쉽지 않았다고요? 네, 당초 탄핵 찬성 측 기자회견은 주최 측에서 충돌 우려로 1시간 전 전격 취소되기도 했는데요. 인권위는 윤 대통령, 윤석열 씨 방어권 보장 권고안을 2시간 넘게 공개 논의한 끝에 일부 주관적 표현을 삭제하는 것을 전제로 수정 의결했습니다. 네. 이 인권위 결정은 법적인 강제성이 없는 권고일 뿐이지만 이로써 인권위가 윤석열 씨의 입장을 대변하는 기관으로 전락했다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죠. 인권위가 뭐 대통령이 이런 걸 하는 경우는 처음 봤어요. 국민의 인권, 대통령 공권위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 문제가 된 안건을 상정한 사람이 김용현 상임인권위원인데 임명 때부터 계속 논란이 됐잖아요.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서 본인의 인권위를 이용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이 김용원 인권위원은 네. 지난 5일 SNS에 헌재가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재를 두들겨 부숴 없애버려야 그러니까요. 한다면서 헌재가 야당의 하청을 받은 싸구려 용역업체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비판이 거세지자 김 의원은 주권자 국민의 뜻이 탄핵 인용인지 기각인지 모르지만 그 뜻에 따라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런 해명을 내놨는데요. 김 의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년 전 윤석열 씨가 임명한 인물입니다. 그 이후로 김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좌파들의 해방구가 되어 있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네. 또 선임병의 집단 구타로 숨진 일병의 가족이 인권위에 항의 방문을 하자 유족이 자신을 감금하고 또 협박했다라면서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는 등 인권위원이 오히려 반인권적인 행위를 일삼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인권위가 과연 이런 일을 하는 게 맞나 싶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국민들의 개개인의 인권을 지켜주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만든 기구인데요. 그래요. 내란 여기에 지금 동조하는 모양새 맞는지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윤석열 탄핵 심판 과정 좀 되짚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핵심 증인들이 계속 나왔었는데 네. 검찰 조사하고 또 탄핵 심판 진술들이 다른 경우가 좀 많았어요. 헌법재판소에서 이 검찰 조서를 윤석열의 탄핵 심판 증거로 쓸 수 있다라고 재확인을 했습니다. 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어제 네. 브리핑에서 헌법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고 형사재판과 성제도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이 헌재법 40조에 따라서 탄핵심판은 이 형사소송법을 준용하지만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라는 조건이 붙는데요. 헌재는 변호인 입회 하에 진술이 이루어졌고 또 본인이 서명하는 등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되면 수사기관이나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내비쳤습니다. 네. 또 이런 내용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재가 확립한 기준이기도 한데요. 다만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가 작성한 피신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만 형사재판의 증거로 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윤석열 씨 측은 이진우, 여인영, 곽종근 사령관 등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하고 있어서 형사재판에서는 증거로 쓸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다만 천재현 공보관은 이 형사소송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의 선례를 그대로 유지하는 입장이냐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해서 탄핵심판에서는 여전히 증거로 쓸 수 있는 셈입니다. 네. 다만 헌재 심판정에서 나온 증언과 이 신문조서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증언의 신빙성은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고 재판부가 고려하고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윤석열 씨 측은 더욱 강화된 증거 법칙을 이전의 선례로 완화하는 것은 인권 보장의 흐름에 역행하는 퇴행적 결정이라면서 헌재가 2017년의 선례를 그대로 따라서는 안 된다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탄핵 심판이든 어쨌든 검찰 조사 뭐 그대로 쓰기보다는 그런 어떤 진술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또 이런 주장을 참 하는 게 어떻게 봐야 될지 참 궁금한데 윤석열 측이 이 검찰 조사 탄핵 심판 증거로 써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인데요. 이제 문제는 윤석열이 과거에는 검찰 조사를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 이런 또 주장을 했었어요. 반대되는 얘기네요. 네, 현재 윤석열 씨 측은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서 피의자나 공범이 인정하지 않는 이 신문 조서 등은 형사재판에 쓸 수 없다 이런 입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씨가 검찰총장 후보자 시절에는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증거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이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2019년 국회에 낸 서면 답변서에서 윤석열 씨는 재판 장기화의 부작용도 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법 개정 문제는 신중히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네. 결국 윤석열 씨는 과거 스스로가 지적했던 이 재판 지연을 위해서 말을 바꾼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현재 과거에 본인이 자신의 적이 된 상황인데 이러한 행태 또한 재판 장기화를 위한 이런 무리한 주장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요. 뭐 과거를 떠나서 지금 당장 피하기 위해서 좀 주장을 계속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좀 장기화시키고 싶은 것 같긴 한데 이번 주 목요일 오늘하고 목요일 날 8차까지 이제 변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 번 정도 아니면 뭐 다음 주 정도까지 아마 하면 변론이 종결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이 되고요. 그렇게 된다면 2월 말이나 3월 초쯤에는 판결 선고 결정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뭐 이렇게 주장한다고 해가지고 헌법재판소가 크게 끌려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픽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현주 기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잠시 후 의사당 1번 출구로 돌아올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우리 가족의 미래를 대비하는 보험.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 가입하셨나요? 혹시 지인에게 묻지마식으로 가입하신 건 아닌가요? 내가 내는 보험료가 적정한지, 제대로 준비가 돼 있는지 보험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건강보험도 자동차 보험도 나에게 맞춤 보장.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더 착한 보험에 우리 가족의 미래를 점검 받아보세요. 여의도에서 비상할 날을 꿈꾸는 청년 정치인들과 함께 정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의사당 1번 출구 김지호 민주당 경기도 대변인, 또 황희도 노무현재단 이사 두 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제가 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입니다. 아, 죄송해요. 예. 민주당 경기도당 네. 대변인입니다. 네. 자, 정치권에서 2월 국회가 본격 가동되면서 당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 시작됐습니다. 자, 어제는 이재명 대표가 연설을 했고요. 오늘은 국민의힘의 권성동 대표가 대표 연설을 합니다. 자, 어제 뭐 좀 비전 같은 것들을 또 회복, 성장 이런 얘기들을 좀 했었습니다. 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지호 우리 대변인. 저는 좀 어제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아, 기쁘다. 예, 이재명 대표가 성남에서 어떻게 네. 정치를 했고 예. 경기도에서 어떻게 정치적으로 성장했고 또 대권 주자까지 올라서는 그 모습을 제가 뭐 바로 옆에서 항상 볼 수 봤지 있었는데요. 않습니까? 어제 제가 본 어떤 연설보다도 굉장히 여유가 있었다. 그런 보수의 정책도 내가 다 소화해서 네. 분배를 위한 성장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대표의 그 아이덴티티 자체가 네. 공장 노동자, 어, 소년 노동자 아닙니까? 노동자였죠. 이분 사실은 그 페인트 공으로 일하셨을 때 굉장히 그 독한 페인트 냄새를 많이 맡으셔서 네. 냄새를 잘 못 맡으세요. 그리고 프레스 기계 찍는 일도 하셔가지고 네. 그때 다치셔서 팔도 약간 팔이 조금 장애가 있죠. 비틀어져 있어요. 그때 예. 이제 팔이 부러졌는데 제대로 치료를 못 받아서 산재를 겪었는데 제대로 치료도 못 받고 그렇게 정말 어렵게 성장해서 지금 민주당의 지도자가 돼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는데 어떤 자신만의 그러한 뭐 정책뿐 아니라 네. 내가 상대방의 정책까지 받아들여서 성장시키겠다. 이재명은 합니다. 사실은 금투세 폐지 합의했을 때 얼마나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지금 뭐 연금 개혁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노동위원회까지 이러한 보수의 아젠다까지 내가 소화해서 내가 우리 진보층 지지자들 그다음에 우리 당원들을 한번 설득해 보겠다. 합의를 해내겠다. 지금 이 시기에 구치소에서 정신 승리하는 자도 있는데 예. 뭔가 좀 합의를 도출하고 정말 대한민국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모습 저는 매우 기뻤습니다. 우리 김주호 대변인이 뭐 사실 또 아는 분들 알겠지만 정말 이재명 대표하고 성남 있을 때부터 네. 경기도 갈 때부터 계속 항상 옆에 있다 보니까 지금 오늘 좀 아주 격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옆에 아주 계속 봤으니까요. 이번에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보면서 뭔가 좀 또 다른 느낌을 가졌던 것 같은데 말씀 그대로 뭐 진보든 보수든 유용한 처방이라면 모두 총동원하겠다, 모두 받아들이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황희도 우리 이사님? 네, 저도 앞에 말씀 주셨듯이 네. 뭐 실제로 이재명 대표님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그리고 그동안 가장 잘 해오신 그런 내용들을 보여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특히 뭐 그러다 보니까 성장, 뭐 격차 해소, 민주주의, 뭐 수호, 그다음에 뭐 미래산업 육성 등등 중요한 이제 그런 굵직굵직한 내용들을 전하셨는데 뭐 아니나 다를까 이제 국힘당에서는 막 중간중간에 또 끼어들고 방해하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물론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니도 민주당도 똑같지 않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러한 그 비전을 놓고 경쟁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특히 네. 윤석열이라는 이 내란 수괴가 뭐 내란 우두머리가 지난 그 몇 년 동안 이념 전쟁을 지금 막 노골적으로 부추기면서 네. 나라의 그 곳곳을 다 좀 먹어놓지 않았습니까? 경제, 외교 뭐 할 거 없이 다 지금 무너져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그런 보수 진보를 떠나서 일단 국민들이 생명과 안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 거기 이제 그 먹고 사는 문제까지 잘 책임지겠다 그런 각오를 보이셨다 봅니다. 자, 그리고 민주주의 강화의 첫 조치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제안을 했습니다. 이 시기에 이 소환제 제안한 이유 무엇이라고 봐야 됩니까?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는 이재명 대표님이 지난 2017년 대선 출마 때도 이야기하신 부분입니다. 이재명 대표님은 국민의 집단 지성, 직접 민주주의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는 정치인이고요. 네. 선상에서 보시면 이해하기 편한데요. 사실 지금 12.3 내란 사태 이후에 국민의힘의 퇴행적인 보수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이 대한민국의 이 시스템을 파괴하고 있습니까? 대표적인 인물로 나경원, 윤상현, 권영세, 권성동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으로서 책임 있는 자리에서 국민 혈세를 받으며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내란을 수습할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폭동을 조장하는 이러한 행태들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작구 구민들, 용산구 구민들, 인천 시민들 이런 분들이 이런 선출직 용서해야 됩니까? 근데 지금은 제도적으로 이런 분들을 심판할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가 도입돼서 이렇게 문제 있는 공직자들은 국민이 직접 심판해야 된다. 이 선거까지 기다리기에는 너무 멀다. 심지어 국민의힘에서는 윤상현 의원이 그런 얘기까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 다 잊어버린다. 사람들이 국민들이 1년만 지나도 다 잊어버리니까 지금 세게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윤상현 의원 저는 특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상현 의원 특별법. 그래서 국민소환제 필요하다라고 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주 4일제 도입하자. 이제 노동시간이 너무 많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때부터 또 국민의힘 반발이 쏟아졌는데요. 일단은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이죠. 비판을 하니까요. 이재명 대표가 직접 설득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영상이 좀 준비되어 있는데요. 조금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우재준 의원님,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그리고 내가 한마디 더 드리면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이게 품격을 좀 지키시라니까. 자, 대한민국이 주 52시간 정하고 있어요. 곱하기 연 54주 하면 2800시간입니다. 그런데 OECD 평균 노동시간이 1700시간대 아닙니까? 지금 3000시간 넘겨 일하자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유연화를 하더라도 총노동시간을 늘리자는 그런 소리를 누가 하겠습니까? 삼성도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원하는 것은 유연화하자는 거지 총노동시간 늘리는 게 아니다고 말하고 있어요. 첨단 기술 분야에서 장시간 노동 착취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 이런 말은 그 자체가 형용모순이다. 이 말씀 드립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 여러분. 야, 이게 국민의힘 의원들이 아마 약간 방해 아닌 방해를 하려고 추임새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니까 이재명 대표가 약간 설명하는 모습. 그러니까 좀 주장을 정리하면 52시간 자체를 늘리면 안 된다. 오히려 줄여야 되면서 그 안에서 집중 근로 이것을 아니면 이런 등등을 유연하게 시간을 활용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그 OECD 그러니까 23년 네. 기준 평균 보면은 OECD 한 1740시간 정도 되는데 이제 한국이 1870시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요. 물론 이제 2000시간에 비해서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줄여가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제 그걸 방점을 찍고 그 중에서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면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유연하게 하자. 요 정도 이제 그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또 이제 뒤에 또 얘기가 나오겠지만 이걸 또 조롱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실제로 지금 뭐 콜롬비아나 멕시코, 칠레 이런 중남미 4개국이랑 이스라엘 거기 빼면은 지금 한국이
가장 많다는 거 아닙니까? 거의 뭐 1등 아닌가요? 네, 맨날 그렇게 글로벌 스탠다드 그러니까요. 얘기하던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 이들은 본인들이 뭔 글로벌 스탠다드 얘기하는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까기 위한, 그러니까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있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4.1자 하면 좋지 않나요? 뭐 근데 저렇게 된다면 4.1자 하는 게 국민들의 어떤 행복, 저녁 있는 삶, 저만 그러나요? 저는 4.1자 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예. 노동의 형태가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AI 뭐 다 등장하니까요. 예,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특정 회사에 속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짧게 구간별로 나눠진 노동이 앞으로 많아질 것인데 그래서 기본소득도 필요하고 또 쉬는 시간이 많아야 또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생각들이 떠오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뭐 예전처럼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은 뭐 주 70시간, 80시간 이런 걸 원하죠. 그냥. 본인은 출근도 제대로 안 하는데 뭐 본인은 그냥 그러니까 본인은 창의적으로 자기는 정말 출근도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이 뭐 그런 노동 얘기를 합니까? 좀 끊고. 가짜로 출근하고 네. 그러지 않았습니까? 뭐 그래서 하는 거지? 노동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쉬는 시간이 많고 잘 쉬어야 네. 창의적인 생각이 많이 떠오르는 것이고 지금 이제 반도체 특별법 같은 경우는 총 노동 시간 안에서 그러니까요. 일정 구간 안에서 어떤 유연화를 하자 그런 얘기지 총 노동 시간을 늘리자는 게 아니다. 저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 때 이재명 대표님이 정말 여유 있게 잘 설명하셨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당황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야유를 하는 거잖아요. 아마 준비를 하고 야유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답변을 했는데 이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 연설을 보면서 우클릭 행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좋은 거 아니에요? 국민의 입장에서는 저는 그 논리도 잘 모르겠어요. 우클릭. 그러니까 어떻게, 아까 뭐 예. 김지호 대변인 말씀처럼 뭐 연금 개혁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간중간에 그럼 본인들이 그렇게 그것 때문에 발목을 잡는 거다 그러면 그럼 여러 가지 명분들 앞세운 거 그러면 큰 맘 먹고 네. 결단 내려서 이걸 해결해 주겠다라고 그러니까요. 하니까 갑자기 또 딴 핑계를 대고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들은 지금 대화와 타협을 안 하기 위해서 반대를 하기 위해서 지금 명분을 깔아두는 거기 때문에 뭐 저들은 예를 들어서 자기들 말 안 들으면은 그럼 너는 왜 윤석열 독재라고 욕하냐 이런 식으로 또 뭐 혼자 1인 뭐 사당화돼 있다 이런 식으로 막 비난을 하다가 뭔가 또 들어준다 그러면 또 저런 식으로 갈팡질팡한다 또 이런 식으로 언론에서도 같이 부추기기 때문에 저들 얘기는 사실상 전 쓸모가 없다 봅니다. 아니 본인들이 보수 정당이라면서요. 그럼 우클릭 와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제가 납득을 못하는 건가요?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이 예. 야당대 준비를 먼저 하고 있다. 아니 무조건 반발하고 반박하고 비판하고 아니 우클릭 해주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사실 지금 시대 정신이 네. 윤석열의 정신 승리와 반대되는 게 시대 정신입니다. 먼저 상대방의 정책을 이해하고 협치하려고 노력하고 소통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는 국민들이 제발 좀 싸우지 마라. 뭔가 좀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 너무 시끄럽다. 이런 게 대부분의 정서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니까요. 지금 국민의힘이 뭔가 좀 국민 정서를 잘못 이해하고 뭐 대구 가서 그냥 5만 명씩 모아놓고 집회를 하고 네. 그냥 뭔가 국가 시스템에 반하는 행위를 윤석열 내란수계가 말하는 반국가단체가 저는 국민의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요새 보면은 너무나 반국가적인 행태를 많이 하고 있어요. 본인들이 정부 여당이라고 주장을 한다면 정부 여당에 맞는 그런 책임감, 그런 소통 이런 걸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짚어볼게요.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요거 때문에 채식주의자라면서 치킨을 뜯어먹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이렇게 써져 있는데 그러면 본인들은 육식주의자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사례를 잘못 든 거예요. 이재명 대표님이 얘기한 거는 예. 치킨 3마리를 예. 하나는 후라이드, 예. 하나는 양념, 뭐 하나는 뭐 다른 이렇게 치킨으로 네. 좀 종류를 다양하게 먹자. 이 말인데 거기서 갑자기 채식주의자가 왜 나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갖고 이런 핑계를 대는 것보다는 이게 나으니까 이렇게 하면 가는 것도 제안을 한 거잖아요. 좀 더 좋은 거로 바꾸면 안 되나요? 이걸 그러니까 왜 비판을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비난 같이. 사실 네. 저 자칭 엘리트 그룹들, 소위 이제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는 세력들은
늘 그렇게 명분을 앞세우면서 네. 저렇게 그 유력한 민주당 정치인들을 공격을 했었고 음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뭐 국민들이 이제 싸우는 걸 싫어한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물론 이제 그런 거를 다들 바라지만 현실적으로 지금은 공화국의 적이냐 아니냐 지금 이것밖에 구도가 안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보수 진보 좌파 우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저들이 바라는 거고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을 어떻게 확실하게 처리하고 그 동시에 이제 그 먹고 사는 문제, 죽고 사는 문제 해결할 거냐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다만 저들하고 손잡아가지고 끌려다니는 건 절대 용납할 수 없다가 지금 굉장히 압도적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번에 확실하게 내란 폭도당으로 규정을 하고 저것들 싹 쓸어야 된다 보는 겁니다. 이게 과격하다 볼 수 있거든요. 아하. 하지만 저것들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대화와 타협을 할 생각이 없는 집단입니다. 내란까지 옹호하고 폭동을 부추기고 있어요. 저것들한테 끌려다니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집니다. 그럼 다시 또 대한민국의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 눈 맞아가면서 키세스단, 응원봉단이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네. 그걸 이제 이재명 대표님과 민주당이 또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끌려갈 일 없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헌법, 공화국 얘기를 했었는데 헌법을 수호하느냐, 우리 헌법을 부정하느냐, 이 두 가지로 나누는 것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기준으로 맞습니다. 봤을 때는. 그래서 사실은 헌법 수호 세력, 헌법 부정 세력 이렇게 가면 좀 간단할 것 같긴 해요. 제가 봤을 때. 아니 민주주의가 예. 크게 세 가지 기둥이 있지 않습니까? 선거, 음흠. 그리고 법치, 그리고 국회, 민의의 정당 국회인데 선거는 부정선거라고 부정하고 네. 법치는 그냥 법원을 약탈하지 않습니까? 사법부를 침탈하고. 그렇죠. 국회는 군을 동원해서 그냥 총칼로 국회의원을 끌어내려고 하고 유리창을 깬 이거야말로 우리 민주공화국을 정말 파괴하는 그런 반국가단체 아닙니까? 네. 저는 국민의힘이 말하는 윤석열이 말하는 반국가단체 누구인지 한번 본인들이 자문했으면 좋겠어요. 반국가단체 활동을 한 게 누구입니까? 그래서 긴급 체포되고 구속된 사람이 누굽니까? 그런데도 저렇게 뻔뻔하게 나서서 뭐가 잘났다고 저렇게 득이양양한지 국민 보기에 정말 통탄할 노릇입니다. 맞습니다. 아직까지도 이런 어떤 비상계엄, 특히 내란 부분, 또 그 서부지법이죠, 폭도 제대로 된 어떤 논평이나 국민의힘 사과도인데 어제 이재명 대표 연설하는데 국민소환제 나오니까 일부 의원들이 소리 지르고 아이고 참 니나 잘해라 하는 생각이 엄청 들더라. 저만 그렇게 들었나요? 저도 그렇게 소리 들었고 버럭버럭 지르면서 뭘 보고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소리 지르면 자기가 잘난 줄 아나요? 그렇게 해서 한심스럽게. 이제 또 누군가한테 잘 보이고 싶다. 그러니까요. 이제 그러면서 또 그것까지도 또 민주당이 뒤집어 씌우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은 그러니까요. 맨날 이제 그 좋은 거는 해킹해 갑니다. 해킹이 갑니까? 민주당을 그렇게 부러워하면서 네. 겉으로는 욕을 해요. 그럼 자기들은 자발적으로 예를 들어서 노사모 그때도 네. 한나라당 때 엄청 공격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신천지까지 실제로 동원해가지고 노사모 능가하는 온오프라인 조직 만들자고 했었어요. 네. 이게 제가 그냥 음모론 얘기한 게 실제로 그 증거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이재명 대표님 중심으로 모인 개딸 공개적으로 그렇게 비난하면서 저기를 부러우니까. 네. 근데 또 자발적으로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백골단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인위적으로 막 사이비 종교까지 동원해서 지금 세력 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2030 얘기를 자기들이 엄청나게 해요. 왜 그렇습니까? 컴플렉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네들 자발적으로 못 모이니까 그렇게 모인 것처럼 포장해서 마케팅하고 계속 언플하는 건데 네. 이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당분간은 그게 지속이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도 결국에는 이게 다 시간이 지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나는 겁니다. 특히 그래서 자금줄을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금줄 끊어야 네. 됩니다. 자, 이 문제가 결국은 윤석열이 존재하고 있고 본인이 계속 메시지를 내고요. 또 의원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입니다. 계속 거기를 찾아가는입니다. 어제도 찾아갔어요. 친윤계 의원들 몇몇 찾아갔는데 문제는 본인이 메시지를 또 냅니다. 이 친윤계 의원들한테 이 주요 증언자들 또 신빙성 흔들린다. 공정한 결과 기대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아마 지금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게 국민의힘 의원들 계속 찾아오니까 자기가 잘한 줄 아는 것 같아요. 내 계엄 너무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는가? 본인이 계엄을 할 때 헌법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환장하겠네, 진짜. 이런 황당한 주장을 또 국민의힘의 중진 의원인 네. 김기현 김기현. 의원이 어제 또 그걸 전원을 얘기하면서 말하다가 살짝 끊기는 끊었지만 그렇게 얘기했어요. 헌법 절차에 따라서 진행했다고.
본인은 거기에 매우 공감하는 것처럼 얘기하다가 말을 끊고 전원인 것처럼 예. 또 얘기를 큰일 했죠. 날 사람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 속내는 매우 공감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바로 그러한 태도 때문에 지금 서부지방법원이 약탈당하고 어제는 대한민국 인권위가 그 폭도들에 의해서 잠시 동안 점거당하는 일까지 맞습니다.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헌재 도면까지 공개하면서 이 폭도들이 헌법재판관까지 위협하고 지금 광화문 집회 가면요. 이미선을 밟아 연호를 하고 있어요. 네. 마은혁은 안 돼. 네. 헌법 심판을 하는 탄핵 심판을 하는 헌법재판관 한 명 한 명에 대한 테러를 음흠. 연호하는 이 사태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일종의 공신력을 지금 주고 있는 거 아니,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사주하고 있다고 보고요. 예. 이 부분도 사실 제도적으로 미비하지만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돌이켜보면은 이재명 대표님이 작년 초에 테러 암살 시도를 당했고 계속 이 극우 인사들의 어떠한 그 자극적인 얘기 때문에 극우 지지층들이 이상 행동, 테러 네.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이 모든 책임은 윤석열이라고 보입니다. KH킴님, 이거 저는 현직에 있을 때보다 요렇게 되니까 당정 소통은 정말 활발해졌다라고 글을 주셨어요.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아니 근데 맞잖아요.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감옥에 있으니까. 그 면회 간사라면 네.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좋으면 그 면회 간 국회의원들은 구치소에 가서 같이 살아라.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렇게 구치소를 가서 메시지 내니까 탄핵 심판 오늘 7차 변론기일이잖아요. 국민의힘은 계속 헌법재판소를 비판하고 그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이렇게 메시지를 냈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야, 실질적으로 이건 좀- 지금도 그냥 그 세계관이 일치하고 있다라고 네. 볼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여러 방송에서 네. 민주 진보 진영 패널로 나오는 그 토론자분들이 네. 이걸 상대 측에 명백히 물어야 된다 봅니다. 국회의원들은 상대 측 국회의원한테 물어야 되는 게 뭐냐면 네. 일단 첫 번째로 조기 대선 어떻게 생각하냐, 아하. 찬성하냐 반대하냐, 두 번째로 이제 부정선거 본인들 찬성하냐 반대하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명백하게 물어야 되는 게 질문해야 된다. 그걸 네. 답변하기 되게 곤란하니까 그러니까 기승전 이재명으로 가는 거예요. 뭐 하도 안 되면 이재명. 네, 이렇잖아요. 그냥 그 네. 답변하기 싫으니까. 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최근에 이제 전한길 씨가 동대구역 아까 말씀 주셨는데 네. 거기 가가지고도 무슨 뭐 조기 대선 운운하는 사람들은 무슨 후 X 자식이라고 욕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윤석열 버젓이 있는데 니네 왜 지금 딴짓을 하냐 이거거든요. 아하. 그렇게 나뉘는 겁니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국힘당 정치인들은 답변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거예요. 뒤로는 다 자기들 지금 대선 생각하고 있지 준비하고 않습니까? 있으면서 네, 그러면서 겉으로 아닌 척해야 되는 되게 딜레마적인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답변하기 곤란하니까 계속 그냥 민주당을 욕하는 걸 왜 방치해 둡니까? 네. 명백하게 조기 대선 부정선거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런 나경원, 김기현 이런 사람들이 판사 아니었습니까? 판사 출신들이잖아요. 제일 심각한 게 뭐냐면 저들은 지금 수면 위로 드러났으니까 망정인데 지금 현직 판사인데 나도 김기현, 나경원처럼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엄청 많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그렇고 계속 강조하는 게 선례를 남겨야 된다. 네. 제대로 책임지고 처벌받은 사람이 없고 오히려 떵떵거리고 살고 정치적으로 성공한다는 선례가 남아 있으니까 계속 저런 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나 언제쯤 정계 진출하지? 이런 걸 끊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런 사람들이 판사로 있었을 때 어떤 재판을 했을지 네. 정말 끔찍합니다. 그 말은 좀 공감이 가는 게 김기현, 나경원 이 사람들 판사 출신입니다. 오랫동안 판사 재판을 하던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헌재를 또 비판하고 있어요. 그거 다 법관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필요에 따라서는 누구도 비판하고 논리도 없고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좀 공당으로서 네. 어느 정도 좀 국민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이런 행보를 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아마도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동작구가 자꾸 민심이 바뀌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다음 선거는 아예 기대를 접고 벌써부터? 아예 그냥 나는 당대표나 서울시장 하겠다 이런 일종의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정치꾼과 정치가의 차이가 그런 거지 않습니까? 네. 정치꾼은 다음 선거만 생각하고 네. 정치가는 국민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그런 해야 모습을 되는데. 보면은 그리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 김기현 전 대표나 나경원 전 원내대표 윤석열
대통령과 뭐 사이가 좋은 사이도 아니었잖아요. 원래는 사이도 안 좋았어요. 예, 아니 뭐 저기 나경원 의원 같은 거 그냥 해임시켜버리고 네. 김기현 기후 위기 뭐 출산 네, 그런 네. 위원회했었죠. 대사했었죠. 그냥 아예 해임시켜버렸잖아요. 아니 자기 뭐 그냥 자기가 자진 그만둔다는데 그거 인정하지 않고 그냥 잘렸잖아요. 해임이다 이렇게 네. 망신 주고 김기현 의원도 얼마나 불명예스럽게 당 대표에서 물러났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종합을 해보면 윤석열 내란수계가 좋아서 간 게 아니라 네. 윤석열 내란수계를 지지하는 극우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그곳에 간 게 아닌가. 그런데 제가 참 희한한 거는 네. 인간적으로 가장 가까운 예. 김건희 씨는 왜 면회를 안 가는 건지. 아, 그건 모르겠습니다. 왜 안 진짜. 가죠? 예. 아니, 윤석열 내란수계가 김건희 씨가 제일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야 가족인데 면회를 안 가고 있습니다. 아. 정말 희한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정치 말년에 네. 돌아서긴 했지만 한동훈 전 대표도 면회를 안 가고 있어요. 정말 윤석열 내란수계는 인간적으로 가까운 사람은 면회를 안 가고 아하. 이용할 사람만 면회를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것도 좀 일리가 있네요. 한동훈 대표가 전 대표 가면 혼날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거 예. 가고 싶지 않을 것 같은데. 예. 윤석열 얘기 좀 더 이어가면 오늘 10시부터 탄핵 심판 7차 변론 시작이 됩니다. 7차에는 이상민, 신원식 안보실장, 김용민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등이 출석을 하는데요. 7차 변론 쟁점이 뭘까요? 그리고 어떤 걸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뭐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아무래도 뭐 이상민 씨 아니겠습니까? 네, 이상민. 단전 단수 지시 이게 너무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얘기할까요? 여기 이제 중요한데 말씀하셨듯이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그냥 이거는 다들 비슷한 마음으로 보실 것 같습니다. 네.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얼마나 뻔뻔한 소리를 할까. 뭐 그거 말고도 부정선거에 대해서 또 어쨌든 선관위 쪽이랑 네. 국정원 쪽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들이 뭐 어떤 식으로 얘기할지. 근데 솔직히 말하면 아마 대부분 그러시겠지만 큰 기대는 안 됩니다. 특히 이상민 같은 경우에는 이상민 같은 국회 경우는. 나와서도 혼자 뻔뻔한 모습을 끝까지 보였기 때문에 여기에 기대를 거는 거는 사실 큰 의미는 없다 보이긴 합니다. 자, 신원식도 있고요. 특히 백종욱 국정원 전 3차장 그리고 김용빈 사무총장 선관위. 그러니까 부정선거 얘기가 좀 많이 나올 것 같긴 합니다. 저는 네.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님이 네. 제일 기대가 됩니다. 둘이 동기잖아요. 윤석열. 그렇죠. 서울대. 윤석열 내란수계가 내란을 일으킨 직접적인 이유가 선거 부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이 윤석열 내란수계와 중마고우입니다. 자신의 중마고우를 선관위 사무총장까지 앉혀서 선거 관리에 뭔가 만전을 기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지금 부정선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중마고우인 김용민 선관위 사무총장이 정말 선거 관련해서 부정이 있는지 없는지 명명백백히 밝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 오늘 김용민 사무총장이 얘기하는 것이 팩트다. 그것을 좀 오늘 확인해 보고 싶다. 저는 매우 궁금합니다. 매우 중요하고 아마 부정선거 관련해서 국정원 차장도 좀 얘기를 좀 저는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해킹 뭐 이런 부분 조사를 했고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 윤석열이 또 거짓말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국정원 차장도 어떤 얘기를 할지 한번 지켜보기로 합시다. 또 압니까? 또 뭐 아주 중요한 증언들이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또 이상민이 또 자기 살라고 또 입을 열 가능성 없겠죠. 뭐 알겠습니다. 아마 여기서 이제 윤석열 측의 뜻에 반하는 되게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면 100% 이제 또 화교로 몰아가니까 네. 이제 사실 그래서 이 생생한 이 장면들을 잘 기록해둘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민주진영을 보면서 예. 저 뭔가 간첩이랑 연관된 거 아니야? 이렇게 뭔가 있으니까 이런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셨을 분들 많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갑자기 홍장원 전 차장도 화교입니까? 화교라고 욕하고 있고 화교가 맞아요? 네. 곽종근 씨도 지금 마찬가지로 욕먹고 있고 곽 씨가 화교가 있어요. 네. 다 똑같이 그냥 이게 공식이에요, 공식. 아니, 대부분 화교라면 뭐 장 씨나 주 씨, 이것도 아닐 수도 있지만 그나마 좀 비슷한 성을 해야 되는데 네. 또 제가 아는 형사 25부 판사님, 부장 판사님 지 씨거든요. 네네네. 지 씨 화교가 어디 있습니까? 뭐 종북이다. 나보고도 뭐. 다 화교하는데 미란박이에요. 박예컷에 어이가 없어가지고 진짜. 화교가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네. 그거 자꾸 몰아붙이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로. 뭐 신남성년대 대표도 화교라 그러고 배 씨잖아요. 다 화교로 몰고 있습니다. 배 씨가 다 저기 신라 때부터 왔던 사람이 그럼 신라 때 온 중국 사람입니까? 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하여튼. 네. 알겠습니다. 헌법재판소 얘기 좀 더 해보면요. 어제 마은혁 헌법재판 후보자 임명하지 않았던 권한쟁의 심판변론 열렸었는데 일단은 국민의힘 직인이 찍힌 합의 공문을 헌법재판관이 제시를 했습니다. 이거 왜 만들었냐. 자, 이거 좀 화면으로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국민의힘에 직인이 찍혀 있어요. 국민의힘 뭐 민주당도 있고 저 보면 국민의힘 사인도 있고 다 있어요. 저거가 합의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헌법재판관이 질문을 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정말 뭐 하는 짓이에요?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의 이 행태를 보면요. 창피합니다. 지금 권한 대비 책임으로 따지자면 지금의 작금의 대한민국이 혼란스러운 이유의 한 80%는 네. 최상목 권한 대행 때문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저는 네. 이렇게 판단합니다. 아니 국회목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을 본인이 뭔데 거부합니까? 그러니까 뭔데? 예? 본인한테 그런 권한이 없어요. 권한이 없는데 아주 법꾸라지처럼 법을 네. 악용해가지고 과거에 윤석열 내란수계가 방통위원을 임명 안 한 것처럼 국회목 방통위원을 차일피일 미루며 임명 안 한 것처럼 법꾸라지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헌법재판관 임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절대절명의 순간인데 그것을 안 하고 있어요. 헌법을 수호하지 않는 대통령 권한대행.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너무 분하고요. 지금 공당에서요 이런 공문 잘 안 보냅니다. 네. 분명한 합의가 됐기 때문에 원내대표의 직인을 찍어서 보내는 거 아닙니까? 아니 공당에서 보낸 공문까지 이렇게 보내놓고 이렇게 우기는 이 행태. 전 지금 아니 근데 좀 이해가 안 돼요. 저 지금 자기가 뭐라고 헌법에 나와 있잖아요. 3명 국회에서 선출하면 임명하면 돼요. 그거 대행이잖아요. 별것 아닌 대행이잖아요. 근데 뭐라고 지금 다 합의 도장 찍어서 올라왔는데 무슨 변명을 하고 있는지 저는 답답하거든요. 사실은 저게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많은 시민들도 이제 명백하게 내란수계 그러니까요. 권한 대행이구나라고 그냥 확신을 하고 이제 보고 있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특히 노종면 의원도 최근에 그 국힘 측 공문 내용에 마은혁 이렇게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도 공개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힘 당 직인이 찍혀 있고 그게 이제 국회의장으로 넘어가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여태까지 국민들을 대놓고 속여왔다는 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내란 폭도당이라고 지금 불리는 게 결국 딱 맞는 규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변론 절차 아마 종결을 했습니다. 어제 선고기일은 재판관 평일을 거쳐서 통지하기로 했는데 아마도 뭐 제가 뭐 예상컨대는 이게 권한쟁의에 무조건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뭐 증거 더 어떻게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뭐 보수적인 재판관들도 아마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할 거고요. 헌법재판소에서 이 시간을 더 준 거는 더 절차를 지키기 위해서 딴 말 하는 거 막기 위해서 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아마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이 되고 또 거부하게 되면 이제는 탄핵 사유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이 되면 9명의 재판관이 이번에 지금 하고 있는 탄핵까지 같이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개혁신당 얘기 조금만 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허은하 전 대표 지금 잠수 탔다, 뭐 옥새 나르샤 뭐 이런 얘기 등등 하고 있는데 또 무슨 뭐 횡령이나 배임 고소도 되고 있고 지금 상황이 만만치 않습니다. 어떻게 가장 관심을 또 갖고 계시니까 이사님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개혁신당 상황. 일단 잠수를 탔다는 언플 자체가 네. 이준석 측의 아주 악랄한 언플이다. 언플이다 이것도. 왜냐면 어제 언론 당장 플레이가. 방송 다 나왔고요. 그러니까 다 나왔어요. 왜 잠수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기자회견도 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수면 위에 그들이 있어요. 잠수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막 복잡한 사안들에 대해서 언플하면 시민들이 헷갈릴 수 있는데 이렇게 명백하게 잠수를 탔다는데 방송에 다 나와요. 나와요. 근데 이제 김무성 씨 그렇게 옥새 얘기를 하면 네. 마치 어딘가 지방에 가서 숨은 것처럼 네. 그게 사람들을 속이는 건데 근데 그렇다고 하기엔 유력 방송에 다 나왔기 때문에 일단 네. 그게 무력화됐고요. 결국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제 준석열이라 요즘 불리지 아, 않습니까? 준석열. 네, 준석열 오. 젊은 윤석열의 실체가 그대로 드러났다. 네. 그리고 그동안 본인이 열심히 쌓아온 피해자 서사. 그러니까 윤석열 만든 양도구역의 책임을 왜 안 지냐라고 물었을 때 네. 나같이 유능한 당대표를 윤석열이 사당화해가지고 쫓아냈다. 요걸로 지금 여태까지 사과 한마디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하지만 그거보다 더 악질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본인도 그렇게 해버렸어요. 이 자신과의 싸움을 시작한 겁니다. 이준석 씨는 이제 이준석 대 이준석.
몇 개의 세계관, 몇 개의 자아를 갖고 있냐고 맨날 남들 조롱할 때 썼던 거거든요. 네. 이 vs 준 vs 석 이런 식으로. 예, 예. 근데 본인이야말로 지금 자신과의 싸움을 하고 있는 거고 천하람 씨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그 옆에서 이준석의 저런 쓰잘데기 없는 것만 배워가지고 겉으로는 포용을 얘기해놓고 이제 그 허은하 대표에 대해서 그래놓고 뒤에서는 연락 한 통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추악한 행태가 지금 다 드러나고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저러는 거예요? 지금 보면 횡령 배임도 있고 허은하 대표가 그나마 당 대표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알고도 있고 이랬는데 굳이 이렇게 이준석 의원이 이렇게 저렇게 몰고 가는 게 두 가지가 있죠. 지금 이준석 의원은 뭐 대선 출마는 했지만 네. 마음은 국민의힘에 가 있다. 국민의힘에 가 있다. 빨리 국민의힘 친정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큰 것 같고요. 네. 뭐 이번 대선에서 본인이 당선될 생각을 하겠습니까? 명태균 게이트를 어떻게 하든 돌리려고 나온 것인데 이번 대선이 끝나면 국민의힘으로 돌아가고 그 이후에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지방선거 때 오세훈 서울시장의 뒤를 이어서 본인이 뭔가 서울시장에 도전할 마음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또 두 번째로는 예. 이 사람의 행태가 배은망덕하다. 아, 배은망덕하다. 그래서 준석 망덕이란 말도 있는데요. 그런 말 오늘 다 둘다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중성망덕인데 중성망덕이요? 왜냐하면은 허은하 대표가 국민의힘 비례의원으로 있을 때 이준석 대표가 정말 고립무원인 상황, 기자회견도 못할 때 기자회견을 주선해준 네. 그런 의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 왕따를 당해서 결국은 비례의원까지 사퇴하고 그러고 왔죠. 개혁신당에 정말 귀한 그런 분 아닙니까? 그런 정말 은혜를 받은 그런 대표가 어떻게 이렇게 허은하 대표를 망신을 주면서 별다른 이유도 없이 내쫓습니까? 아니 사무총장 예. 대표가 임명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또 해임할 수도 있어. 아니 자신의 측근인 사무총장을 해임했다고 이렇게 당대표를 내쫓는 이런 행위는 정말 정치권에서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고요. 저는 정말 처음 보는 행태입니다. 네. 짧게만 요약하자면 말씀 주셨듯이 별것도 아닌 행태의 말씀과 그다음에 아까 박지훈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많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별게 아닌 척 허은하 대표에 무슨 문제가 있는 척 그렇게 언플하고 있지만 네. 실질적으로 허은하 대표가 모든 걸 알고 있고 그렇죠. 그게 지금 사기 횡령 배임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모든 걸 알고 있으니까 이 메신저를 더럽혀 놓기 위해서 지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저 이준석식 정치 제가 계속 비판해온 이유는 예. 저긴 도덕적 윤리적 비판 안 먹힙니다. 정치를 그냥 자기의 오로지 생존 네. 그다음에 이것만 놓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건 퇴출시켜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지호 대변인, 황희두 유사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돈 버는 퀴즈쇼 증권 통판. 너도 받고 나도 받는 친구 초대 무제한 적립 이벤트. 초대 횟수 무제한, 보상도 무제한. 한 문제만 풀면 친구도 코인, 나도 코인. 우승 상금에 친구 초대 보상까지. 매일 낮 12시 증권 통팟에서 만나요. 자, 오늘 윤석열 탄핵 심판 7차 변론길 준비되어 있습니다. 10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계속해서 이 증언들하고 검찰에서 증언했던 내용하고 다른 내용들이 좀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 자, 등등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자, 우선 어제 마은혁 그 재판관 임명 보류 변론이 재개가 됐었습니다. 일단은 원래 선고를 3일 하려고 했다가 변론을 재개한 거거든요. 어제 변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다른 게 아니라 핵심이 이거였잖아요. 네. 여야 합의가 있었느냐 여부인데 기본적으로 여야 합의가 필요하냐? 네. 재판관 헌재 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여야 합의가 필요하냐? 네. 이것이 첫째고 두 번째 필요하다면 여야 합의가 있었느냐?
아니 뭐 이것이 쟁점일 텐데 기본적으로 여야 합의가 필요하냐와 관련해서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여야 합의가 있어야지 그 헌재법하고 헌법에는 국회는 선출한다. 네. 그리고 대통령은 임명한다.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지. 국회에서 선출을 했잖아요. 네. 선출할 때 여야 합의가 있어야 된다. 라는 것이 어디에 없습니다. 있습니까? 헌법 조문에는 없습니다. 전혀 어디에 없습니다. 있습니까? 네,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관습이냐 간행이냐와 관련해서 네. 이것을 그렇게 볼 수 있냐가 있고 그래서 이제 헌재에서도 실은 국회의 의사 표현은 국회의 의결 종족수 충족으로 선출로 되는 것이지 거기에 여야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하면은 지금 국민들이 192명과 108명으로 네. 이렇게 국회의 권력 구조를 딱 나눠놨는데 108명한테 항상 허락 받아야지만 그렇죠. 모든 것들을 된다는 거잖아요. 합의하면 다 108명이 허락해 주는 거죠.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 그 국힘당 예. 정당대에 가서도 거부권을 활용해. 네. 라고 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법안에 대해서 합의하다가 안 되면 거부권을 활용해. 예. 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야 합의가 그렇다면 있었냐? 있었냐 필요는 없는데. 네, 없는데. 거의 100번 양보해서 주장을 하니까 계속 주장을 여야 합의가 하니까. 있었냐와 예. 관련해서 제가 헌법재판관 인사청문위원이었습니다. 더 잘하시겠네요. 아니 거기에서 네. 이 상대방 인사청문위원들이 다 결정돼가지고 있었어요. 저 서류 아니겠습니까? 네, 저 민주당, 서류에 국민의힘. 네, 국민의힘 대표위원이 네. 누구를 임명한다고 돼 있는데 네. 거기에 헌법재판소 후보 3명 40역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에 대한 인사청문위원을 이렇게 선임합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저는 좀 놀라운 게 저 정도 공무원까지 나와버렸잖아요. 뭐 더 할 말이 뭐가 있습니까? 이 최상목 대행 입장에서 저는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말씀대로 합의도 필요 없는데 그래 뭐 그 말대로 합의가 필요하다고 치자. 공문이 나와 있잖아요. 지금 합의세가 나온 저걸 합의라고 봐야지 뭐라고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최상목 대행을 제가 국정조사 네.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권한대행 되고 나서 계속 우리 본회의에도 안 나오고 네. 뭐 상임위도 안 나오고 예. 국정조사도 계속 안 나오다가 제가 국정조사에서 계속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했어요. 네. 나와야 된다. 특히 이제 헌재에서 대통령은 A4 용지를 안 줬다고 그러고 본인은 받았다 그러는데 예. 그러면 그걸 얘기를 해야지 나와서 해야죠. 반드시 나와야 된다 해가지고 지난번에 나왔거든요. 그때 그 얘기도 하겠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헌재가 여야 합의를 확인하는 기관은 아니잖아요. 그거 다 놓치신 것 같은데 예, 저도- 제 질문에 이렇게 어허. 얘기를 해서 예. 저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예. 저분이 헌재가 해도 토를 달겠구나 라는 인상을 받고 예. 계속해서 제가 그걸 추궁을 했는데 아하. 자기도 실수한 것 같은데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됩니다. 헌법에 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누가 한다? 헌재가 한다. 헌법재판소가 판단하고 법에 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대법원이 한다.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체포영장을 받은 당사자 입장에서는 성질 납니다. 불만스럽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체포영장 발부에 대한 불복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뭐 적부심이라든지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불복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항고, 상고 뭐 그렇죠. 이런 것들을 해야 예, 됩니다. 예. 우리 지금 조국 혁신당 대표라든지 그다음 이재명 대표라든지 지금 1심 결과라든지 검사의 수사 결과가 동의해서 거기 가고 있습니까? 예. 법치주의 지키느라고 거기 가고 지금 영어의 몸이 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결국은 헌재 결정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더라도 결정에 승복하는 것이 민주주의고 법치주의인데 그러니까요. 지금 헌재 결정도 토를 달겠다고 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엄청난 일이에요. 법제처하고 법무부가 법원 결정에 대해서 토를 해석을 합니까? 좀 처음 봤습니다. 법제처가 뭔데요? 제가 그 국정조사하면서 이완규 법제처장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네. 법제처장이 법원 결정에 대해서 해석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헌재 결정에 뭔데요, 대해서 자기들이. 해석 권한을 법제처장이 가지고 있습니까? 본인도 없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헌재 결정 나오면은 그것은 따라야 되는 것이 그 헌법적 임명을 의무입니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결과론적 그러니까 예상이고 가정인데 임명 안 하면 어떡합니까? 임명 안 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최상목 거죠. 대행이 그러니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불임명은 위헌임을 확인한다라는 주문이 나올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헌재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을 기소하잖아요. 아하. 기소하잖아요. 예.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안 하면 이것은 임명된 걸로 볼 수도 있는 건가요? 위헌이잖아요. 위헌.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부작이 문제네요, 진짜. 문제예요. 이게 문제. 아니, 사실 우리가 저도 법률가고 우리 의원님도 법률가신데 이런 말도 우리가 안 되는 이런 안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왜 논의를 하는지 정말 웃겨 죽겠습니다. 임명하면 하면 되잖아요. 왜 임명 안 해가 이 사단을 냅니까? 자기가 뭔데요? 임명 안 죄송합니다. 하면 저는 반드시 탄핵해야 된다. 탄핵해야 된다. 이거는 왜냐하면 임명 안 한 사실 그 자체가 위헌임을 확인을 했어요. 네. 그러면 임명을 안 했던 한덕수 3명 임명 안 한 거잖아요. 그것도 위헌임이 확인된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최상목도 위헌임이 확인된 거예요. 근데 뿐만 아니라 그 중요성이 위헌임이 확인됐고 그 중요성이 엄청난 것에 대한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된다고 반드시 된다. 근데 문제- 헌법 무시하는 거잖아요. 헌법재판소 무시하고 헌법 무시하고 대한민국 법 질서를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대행이. 그럼 탄핵해야죠. 중대한 위반이죠. 자기 맘대로 하라고 그거 해놨습니까? 헌법에 따라서 하면 돼요. 지가 뭔데요. 대행이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뭔데요는 좀 과한데. 그러면 마은혁 그 후보자가 재판관으로 만약 임명이 된다 그러면 나중에 그 지금 탄핵 심판 윤석열 탄핵 심판에 조금 더 길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갱신 같은 게 있어야 네. 되겠죠. 갱신을 해야 되잖아요. 네. 갱신이라는 게 이제 새로운 판사가 들어가면 네. 그 판사가 변론을 할 수 있는 변론을 들을 수 있는 현장에서 듣는 과정을 네. 한번 거쳐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2월 달이 대체로 법원 뭐 인사철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재판 진행하다가 새로운 판사님 들어오면은 과거 재판 상황을 한번 정리하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헌재에서도 마은혁 재판관 같은 경우에 임명이 되면 마은혁 재판관을 위한 변론 그러니까 갱신 최소한 기는 한 잡아야 번은 되겠죠. 필요한 거죠. 기는 잡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지금 선고기일 마은혁 선고기일을 아직 추정해 놨으니까 네. 뭐 며칠 내로 선고한다고 하고 또 최상목이 바로 하지 않고 뭐 한 일주일 또 버틴다고 하고 그러고 임명한다고 칩시다. 네. 그러고 또 이제 변론 갱신이라는 걸 해야 되고 아. 그렇게 되면 이 과정에서 조금 더 길어질 수 있겠다라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13일이 헌재 변론 기일 마지막 기일로 지금 잡아놓은 8차 변론 기일인데 기일입니다. 예. 그때 마무리하고 선고 기일을 잡을 것인지 아니면 추가 변론 기일을 잡을 것인지 이게 문제잖아요. 네. 저는 추가 변론 기일을 잡을 여지가 좀 있다고 봅니다. 아하. 뭐 증인신문 더 합니까? 아니면 뭐 어떤 뭐 증인신문을 지금 보류돼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뭐 국무총리라든지 그렇죠. 한덕수. 이렇게 있는데 전 뿐만 아니라 최상목도 증인신문 필요성이 아마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그 기재부 장관의 걔 지시사항 했던 거 뭐 예비비를 조속히 확보하라. 네. 이거는 예비비를 확보할 방법이 없는데 확보하라고 한 거예요. 이 돈을 마련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저는 그 정부가 한국은행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50조 마이너스 통장 이것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50조를 예비비로 쓸 수 있습니까? 제가 이창용 아하. 한국은행 총재 국정조사에서 불러서 예. 물어봤잖아요. 그 시기에 마이너스 통장으로 얼마를 바로 줄 수 있냐? 50조였어요. 50조나 쓸 수 있습니까? 50조예요. 와우. 이거는 그러니까 마이너스 통장입니다. 말 그대로 마이너스 통장. 의원님 만약에 최상목 대행은 뭐 본인 꼭꼭 뭐 접어서 못 봤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거 중요하지 않고 만약에 뭔가 예비비 확보하거나 국회에 뭔가 예산을 끊는 그런 회의라든지 지시가 기재부에서 있었다면 최상목 대행도 내란 공범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이죠.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법을 읽고 헐레벌떡 갔대요. 예. 최상목 대행이 밤에. 그렇게 가면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뭔 일 때문에 이러지? 예. 근데 딱
서류를 줬어요. 문서를 줬어요. 문서를 그 줬는데. 문서가 엄청나게 많은 글자가 적어져 있는 게 몇 아닙니다. 장 안 되는데 딱 세 가지 항목입니다. 세 개잖아요. 세 가지 항목. 예. 이것인데 이것을 안 봤대요. 예. F4 회의에서도 안 봤고 음흠. 기재부 1급 회의 마지막 순간에 제목만 보고 1번 읽다가 말고 2번, 3번 읽지도 않고 읽다 말고 그것을 야 무시해 덮어버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그럴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 지시사항에서 쓰여진 문건을 보지도 않고 덮어버렸다. 저는 못할 무시해버렸다. 거. 저는 차라리 봤는데 이거 하면 안 되겠다. 이래 답변하기 낫죠. 네. 근데 안 봤다. 뭐 접었다. 뭐 그런 스타일도 아닌 것 같고 엄청 제대로 읽었을걸요. 근데 조금 거짓말한 느낌도 많이 들고 오히려 나중에 드러나는 게 예를 들어서 그거에 기인한 뭔가 지시라든지 회의가 있었다 그러면 주요 정도도 아닙니까? 다 거기에 회의록이 없었다고 하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그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을 저희 국정조사에서 그러니까요. 또 부를 수밖에 없다. 제가 그 5.16하고 그다음에 80년 네. 5.17 예. 그때 상황들을 좀 봤어요. 한국은행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마찬가지입니까? 탱크가 진주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한국은행에 탱크가 있었다고요? 네, 한국은행에 탱크가 진주했고 그때 군인이 파견됐고 어허. 그 파견된 사람이 눌러 앉아가지고 정년으로 마무리한 그때 사람도 간 있다. 사람이? 간 사람이 이럴 정도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돈이 제일 중요하니까. 돈이 돈이 있어야 중요하니까. 되니까. 그러니까 박정희도 전두환도 이 내란 쿠데타를 할 때 이 자금 확보를 위해서 한국은행을 덮치는 거예요. 결국은. 그게 이 마이너스 통장을 뭐 법적으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지금 내란이 네. 법적으로 했습니까? 그러니까 다 불법인데요, 뭐. 그 기재부가 한국은행에 요청했던 그 마이너스 요청은요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어요. 역사적으로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어요. 이것도 사실은 앞으로 좀 더 밝혀야 될 윤석열이 지금 구속돼 있고 뭐 예. 그게 주요 어떤 중요한 우리가 밝혀야 될 부분이지만 또 다른 내란 동조 세력들 내각이나 비서실 사람들이 아무도 조사를 안 받고 있습니다 지금. 또 안 받고 있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어디입니까? 검찰이 없습니다. 검찰도 없네요. 그러고 보니까. 왜 안 받습니까?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자기의 모든 걸 걸고 이 쿠데타를 했습니다. 그럴 때 자기 친정 지금까지 자기를 보위해 왔던 자기와 자기 부인과 여기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막아오고 그러니까요. 또 상대방의 정적들은 철저히 쳐왔던 정말 입안의 혀처럼 움직였던 그 검찰은 역할이 없었을까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그래서 12월 4일 날 네. 안가 모임을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고 4명. 봅니다. 예, 4명. 4명. 4인방. 예, 법무부 장관. 윤석열 정부에서 법률가 4인방. 예. 민정수석. 예. 그다음에 김주현. 네. 김주현 민정수석, 박상재 법무부 장관, 장관. 그다음에 이상민 이상민. 행안부 장관, 판사 출신이잖아요. 그다음에 이완규 법제처장. 네. 이 네 분이 12월 4일 날 저녁에 대통령만이 이용할 수 있는 안가에서 모였습니다. 네. 여기에서 송년회 했답니다. 말이 됩니까? 어? 이게 말을 믿어야 됩니까? 그 얘기를? 우리를 무시해도 너무나 무시하는 처사죠. 그 안가라는 것도 제가 질문인데 국조를 봤었는데 안가가 대통령 거예요. 자기들 거가 아니고 뭐 경호실에서 마음대로 잡아서 오늘은 법제처장 와서 놀다 가세요가 아니잖아요. 안가예요. 안전가옥. 대통령의 안전가옥이지 법제처장 뭐 민정수석의 안전가옥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그걸 하더라고요. 이상민이 다 전화해서 모았다고 하거든요. 네. 이상민은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뭐 한덕수 총리 그다음에 지금 기재부 장관 뭐 권한대행 여기 정도는 한 번 정도 더 부르지 않을까. 헌법재판소에서도 헌법재판소에서 가능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정리된 다음에 또 하도 저기에서 뭘 더 해야 된다 하면 정리 기일을 한 번 정도 정리기를 잡아야 되니까. 둘 수도 있겠다. 그러면 한 2, 3주, 1, 2주 더 걸릴 가능성도 그럴 있겠네요.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특히 생각도 뭐 지금 내란 국조특위 우리 민병덕 요원님 이렇게 활약이 대단한 요원 얘기 요새 좀 들으시지 않습니까? 네네. 의원님들이 보기 선글라스 끼고 요원같이 요새 하도 의원 요원 인원 이 얘기로 사실 세간의 화제가 되지 않습니까? 어처구니 없는 거죠 사실 어찌 보면. 요원님 활약 대단하십니다. 박영숙님 글도 주셨는데 지금 이렇게 탄핵 심판도 좀 또 국민의힘에서 계속 탄핵 심판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하는 게 윤석열 옥중 메시지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접견 계속 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민의힘이 좀 미쳤습니다. 아, 이제 강하게 얘기. 미쳤어요. 지금 네. 뭐냐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정치인이 아니었던 네. 사람 그리고 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하고 기소했던 네. 이 사람을 양자로 들여가지고 지금 내세워서 당선시킨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의 어머니를 잡은 사람을 아버지 어머니 그렇죠. 잡은 사람을 지금 데리고 온 거예요. 네. 양자로 네. 들여서 네. 이기려고 네. 이렇게 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내란 수계로 구속 기소된 상태입니다. 네. 내란 우두머리로 구속 기소된 상태예요. 자신들이 공천에서 당선시킨 사람이 그러면 여기에서 반성이 있어야죠.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한 그런 태도들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러고 있지 않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이 어떤 분이 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니 자기가 공천해가지고 대통령을 만든 사람이 내란 수계로 구속이 됐으면 이번은 본인들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잘 반성하고 또 개과천선 해가지고 예. 다음번에 또 이제 정권을 아니, 잡기 위한 지난번에 박근혜 때 그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했잖아요. 5년 만에 정권 잡았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그러니까 근데 이것이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네. 정말 국민들을 갈라치기 하고 이제 우리도 이제 치안이 안전한 세상 뭐 테러가 없는 이런 나라가 아니게 돼 버리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요. 내전이 될 수도 있겠어요. 우리 법원이 그렇게 침탈 당한 거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네.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 그런 어떤 중심에는 저는 윤석열이 있다고 보거든요. 메시지를 자꾸 냅니다. 이번에도 김기현이 갔다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 청년들이 주인의식이 있어 다행이다. 아니 그 안에서 뭐 걱정이 많은지 자립청년하고 자영업 잘 챙겨달라. 근데 보면 계속 보면 본인의 지지층한테만 메시지 내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옥중 정치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진짜 말로만 예. 민생 언제 청년 신경 썼고 언제 자영업자 신경 썼습니까? 솔직히 자영업자를 위한 이러저런 법들 할 때 네. 법안 소위도 안 하고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정책이 지역사랑 상품권입니다. 그거 왜 안 하죠? 안 하잖아요. 그거 그런 거 민주당에서 이재명 표라고 네. 생각되니까 안 한 겁니다. 오늘의 상품권 계속 불용되고 있거든요. 네. 예산을 세워놨는데 그만큼 못 쓰고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건 늘리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하면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영업자에 대한 공약들을 지키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말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이 진짜 가증스러운 캐릭터다. 진심이 아니라는 거죠. 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저런 얘기를 하는 거고 국민의힘의 일부 의원들은 뭐 거기 까가지고 그 얘기 듣고 또 전달도 하고 요번에 김기현 의원은 말실수 같긴 하지만 비상계엄이 헌법 테두리 안에 들어왔다 이렇게 말을 하다가 또 본인이 번복하긴 했지만 아니, 저는 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사람인지 온 국민이 다 알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는 끝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네. 국민의힘당이 진짜 문제라고 봅니다. 국민의힘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네. 대한민국을 훨씬 더 좋은 나라, 민주주의, 법치주의, 그다음에 경제적으로도 활성화된 그런 나라 만들기 위해서 국민의힘 정신 차려야 됩니다. 국민의힘이 가장 문제예요, 지금. 제가 내란 국정조사 하면서도 국민의힘 바로 앞에 있는 의원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은 진짜 그 방해하러 간 것 같은데요. 예, 조사 안 하고. 국정조사가 아니라 예. 국정조사 방해를 하러 왔습니다. 예, 저희 국민들이 봤을 때는 네. 그 어처군 그런 질문할 바야 뭐하러 가서 그 시간 뺏고 그럽니까? 계속해서 부정선거 얘기하는데요. 네. 솔직히 네. 한번 보십시오. 12월 3일 날 대통령이 담화를 하잖아요. 네. 10시 20분에 담화를 하잖아요. 그 내용에 부정선거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없어요. 없습니다. 네, 없어요. 계엄 선포하면서 그 담화문에 부정선거란 얘기 하나도 없어요. 없습니다. 나중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2월 4일 날 4명 네. 4명 예. 만나고 나서 그 다음부터 부정선거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예. 짜서 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예. 군대는 김용현, 그다음 경찰 이쪽은
이상민. 이상민. 예. 네. 그다음에 이제 검찰 쪽은 박성재하고 민정수석 임주연 네. 이렇게 분담을 했을 것이라고 보고 음. 그렇게 해서 이 문신들이 네. 군인들 예. 그다음에 경찰들 경찰들. 이 무신들 이용해 가지고 난을 일으킨 거다. 여기에서 다 헤쳐먹을 사람들은 이 4명 문신들이고 군인들의 수뇌부 몇 명, 예. 경찰 수뇌부 몇 명 이렇게 약속하고 이거 한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아이 근데 지금 거기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네네네네. 거기에 부정선거가 들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기재부 장관 거기에 그렇게 네. 나오잖아요. 국회에 돈을 다 끊어버리라고 나오잖아요. 자금을 끊어라. 두 번째, 예. 기재부 장관에 대한 지상에 세 번째, 비상 입법기구를 만들 예산을 확보하라 이러거잖아요. 그러니까 국회를 마비시키고 비상 입법기구를 만들어서 자기 입맛에 맞는 그 법률을 찍어내는 곳을 만들어라라는 거잖아요. 예. 국회를 마비시키고 해산시키려면 국회의원들 감금하고 그다음 정적들 제거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그 근거로 했다는 거. 그럴 때 그렇죠 명분이 필요한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을 왜 감옥에 가두냐에 대한 명분이 필요한데 네. 그 명분이 부정선거여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부정선거를 자백을 받기 위해서 지금 대북 침투 요원인 HID까지 예. 동원이 된 거예요. 뭐 방망이로 때려서라도 방망이. 뭐 했었잖아요. 그렇게 네. 해서 이제 이 선관위 직원들 진술을 받아낼 거 아니에요. 네. 그거 가지고 부정선거였다는 자백이 왔다. 이렇게 하려고 한 겁니다. 의원님 나 개인적 질문이기도 한데요. 선거 해보셨잖아요. 선거 떨어졌으면 내가 떨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떨어지면 진짜 막 하늘에서 떨어진 느낌인데 만약 부정선거가 있었다면 가만히 있습니까? 안 가만히 있죠. 그거 참관 한번 가보면 알아요. 이게 부정선거 불가능하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있는데 그러면 졌는데 아이고 막 부정선거가 있었는데 걔안타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지역구 선거한 사람이 자꾸 저런 얘기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 우리 선관위 사무총장 네.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 친구분 김용빈 예, 이분한테 예. 물었습니다. 2020년 국회의원 선거부터 네. 2024년 국회의원 선거 그 사이에 대통령 선거하고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네. 그때 선거 무효 소송이 몇 건이 있었습니까? 134건인가 예. 있었습니다. 예. 거기에서 단 한 건이라도 선거 무효 판결이 나온 거 있습니까?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당연히 그러죠. 불만이 있을 수 있고 내 입장에서 보면은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이긴 것 같은데 지금 졌잖아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다 나를 몇 명도 지지한다는데. 지지했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으니까 예. 내가 질 수가 없는 없는데. 게임인데 어떻게 졌지? 예. 이거 부정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실제 개표까지 해서 다 까본 거 아닙니까? 까봤더니 아니네? 라는 것이 134건이 그런 거예요. 싹다. 예. 그래서 이 선거 부정과 관련해서 불복 절차를 거쳤단 말이에요. 근데 왜 여기에 이래요? 대해서는 아무 말도 없이 왜 이래요? 불복 절차라는 걸 거치지 않고 학설로 얘기하고 뭐 이런 의혹이 있다로 얘기하고 의혹이 있으면 절차를 거치면 되는 거예요. 네. 그것이 법치주의입니다. 지금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세력들이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갈등들이 엄청나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 갈등을 판별하는 것이 법원이라는 것을 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것을 무시해버린다. 무슨 언제 헌법학자 중에 학설이 이런 학설이 있다 저런 학설이 있다 이런 거 가지고 지금 여당 얘기하면 됩니까? 그런 거 가지고 이완구 법제처장 얘기하면 됩니까? 네. 법원 판결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런 학설이 있습니다를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황당한 법제처장인 거예요. 자, 오늘 7차 변론 기일입니다. 오늘 좀 주목하고 계신 분 이상민도 나오고 오늘 김용빈 사무총장도 나옵니다.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 어떤 게 있을까요? 이상민인데요. 네. 이상민이 거기에서도 증언하지 않겠습니까? 않겠습니다. 할지 아니면은 증언을 할지 이상민 행안부 장관. 모르겠습니다. 이상민이 저는 수계 수준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게 다 수계 김용현 수준이다. 이상민이다. 둘이가. 그럴 네. 수밖에 없어요. 거기 네. 12월 4일 날 다 모았거든요. 근데 왜 구속도 안 되고 있죠? 다 구속됐는데. 그러니까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파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리고 비아폰 있잖아요. 예. 비밀 통화폰. 음흠. 이 비밀 통화폰 서버 이것이
이번 내란의 블랙박스입니다. 여기에 다 있어요. 아, 그러면 김성원 이 사람이 그걸 자꾸 막고 있다는 이런 보도나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호차장. 그걸 막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걸 막고 있는 사람이 김성훈이고 네. 김성훈을 구속을 보류시키고 구속 안 되게 하는 사람들이 검찰이잖아요. 검찰에게 묻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내란과 관련해서 이 전모를 밝힐 수 있는 가장 핵심 증거가 뭐야? 네. 다 비아폰 썼잖아. 민간인 노상원한테까지 비아폰을 그렇죠. 줬잖아. 그다음에 이상민 이런 사람들한테도 비아폰을 줬잖아. 이 비아폰으로 다 통화했고 비아폰 서버가 지금 있어. 이것을 압수수색해서 분석하지 않고 전모를 밝힐 수 있어? 없잖아. 네. 그러면 이거 압수수색 해야 되잖아. 해야죠. 압수수색을 경호처장이 실은 거의 물리력으로 맡고 있는 거거든요. 맡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을 왜 풀어줘? 풀어준 이유가 뭐야? 2번이나 그랬습니다. 네, 2번이나 풀어줬어. 네. 그 이유는 뭐냐면 제 생각에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옆에 찰싹 붙어 있잖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 연락책을 해. 1번. 2번. 그 비아폰 서버 철저히 막아야 돼. 본인이 막아라. 막아야 돼. 김성훈이. 예. 이 미션을 저는 그 전체 내란 세력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해결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뭐 윤석열 탄핵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또 행세판이 중요하지만 나머지 사람들 내란에 동조한 어떤 조금이라도 잘못한 사람은 다 엄중하게 처벌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맞죠? 네, 물론이죠. 밝혀서 좀 처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내란 국정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거 해본 국회의원 있겠습니까? 네. 불행한 겁니다. 내란 국정조사를 하고 있다는 게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렇지만 좀 책임감 있게 좀 다 물론은- 밝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좀 한계가 있었어요. 네. 이제 불출석한 사람도 안 나오고 있었고 이러니까. 증언 거부한 사람도 예. 있었는데 지금 저희한테 방식은 뭐냐면 예. 대장들 밑에 있던 사람들, 대장들로부터 명령을 받은 지시받은 사람들, 예. 그 사람들은 젊고 미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하. 그분들은 증언을 그러니까 불출석하지 않을 거고 얘기할 증언을 할 겁니다. 대체로는 아하. 또 하나는 지금 수사 기록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때는 수사 기록이 안 나왔을 때 수사 기록이 나오고 있기 그걸 때문에 보면 되니까. 보면서 맞춰가면서. 조금 더 구체적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내란 국조특위 우리 민병덕 의원님 많은 좀 기대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뉴스토마토 구독자 이벤트 짧게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시간 채팅창에 참여하시면 매일매일 2,000 통통 쿠폰 지급해드립니다. 매일 2,000원 상당의 할인 쿠폰 지급해드리고 있는데요. 채팅창 링크에 있는 통통모랩에 가입하신 뒤 회원 고유번호 코드를 실시간 채팅창에 한 번만 붙여넣기 하면 이벤트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 더보기란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뉴스인사 프라임 진행이 되니까요. 어디 가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시작해 보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코너 서초의 봄입니다. 오늘은 권영철 대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헌법재판소 이번 주 화목 오늘부터 7차, 8차 변론길이 네. 이제 열립니다. 예. 예정된 마지막 기일이긴 합니다. 네. 요 수준대로라면 요 시간대로라면 2말 3초의 결론이 난다고 봐야 됩니까? 최초의 2말 3초 얘기가 네. 나왔죠. 네. 그 이제 그 전례를 보자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네. 마지막 기일 이후에 11일 만에 파면 결정을 했고 11일 만에 11일. 예.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는 15일 만에 네. 기각 결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끝난다면은 2말 3초 당초에 예상했던 대로 네. 가능할 걸로 봅니다만은 아까 그 이제 민병덕 의원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네. 변수가
만약 헌법재판관 그렇죠. 구인 체제가 완성되냐? 구인 체제가 완성되면은 최소한 판결에 참여하려면은 변론기 참여는 한 번은 해야 되잖아요. 공판 갱신은 하나 해야 되거든요. 예. 변론 갱신. 네. 예. 그런 절차를 보자면은 그래도 뭐 2말 3초, 늦어도 3월 중순 이내에는 가능한 거 아닌가. 네. 이제 그 정도로 예측을 할 수 있겠죠. 시간은 딱딱딱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이제 빨리는 아하. 하는 게 뭐 국가를 위해서 당연한 거긴 하지만 헌법재판소도 그걸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알고 예. 있지만은 예. 문제는 이제 그 법률가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게 네. 내용도 중요하지만 외관이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적법 절차라고 하죠. 예, 절차를 예. 과정과 절차를 어떻게 거치느냐 이게 국민들이 볼 때 무리하게 한다. 이미 정해진 거 아니냐 이런 인상을 주면은 안 그래도 지금 뭐 헌법재판소에 대한 공격이 많은데 네. 불복의 빌미를 줄 수도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최대한 절차적 과정을 좀 더 밟지 않겠느냐 아하. 그런 걸 보자면은 조금 예상보다 2말 3초보다는 조금 늦은 3월 중순 이내 뭐 그렇게는 볼 수 있지 않겠나 지금 하는 절차 질문도. 얘기도 좀 하셨는데 헌재가 당사자가 부인하더라도 검찰 조사를 줘서 그걸 예.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이걸 네. 밝혔는데요. 예. 윤석열 입장에서는 이거 공판 중심이 완전히 배치되는 거라고 반박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윤석열 그 네. 변호인들 보면은요 네. 조금 좀 상식에 안 맞는 주장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제도 그 마은혁 네. 재판관 관련 얘기를 하는데 주로 나오는 두 분이 이동업 전 헌법재판소장, 예전 헌법재판관 아니죠. 그리고 임성건 전 고법부장 네. 두 분 다 사실 논란을 빚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사람들이 하는데 헌법재판과 이게 저 형사소송, 형사재판이 똑같은 동일시하려고 그래요, 자꾸. 이 동일시하는 이유가 뭐겠느냐, 가만 따지고 이유가 있지 않겠냐, 이유를 따져보니까 그 검찰 조서를 증거로 쓰지 마라. 이미 양승태 전 대법원장 때 뭐 그 이전에 이용훈 전 대법원장 때 조서는 뭐 던져버려라 막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예, 예. 그런 얘기들 자꾸 이용을 해서 이게 결국은 군인들이나 경찰들이 진술이 네. 진술 조서가 자기들한테 불리한 증거라고 알고 있기 때문 아니겠어요? 아하. 이게 왜 우리가 이 탄핵 심판을 지켜보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꼭 헌법재판관이 반드시 당사자에게 물어보잖아요. 그 혹시 검찰 조사받을 때 변호인 입회했느냐? 입회했다. 그럼 본인이 읽어보고 자필 서명했느냐? 했다. 그러니까요. 이 얘기는 임의성을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동의하에 한 거 맞냐? 이제 과거처럼 뭐 강제 조사, 뭐 고문을이란 조사 이런 거였느냐 따지는 거잖아요. 네. 그럼 결국은 그 얘기하는 얘기는 이거를 증거로 쓰겠다. 어제 헌법재판소 공보관도 네. 헌법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고 형사재판과 성질도 다르다. 변호인 입회하에 진술이 이루어지고 본인이 서명하는 등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되면은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네. 요거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전례를 그대로 유지한다. 그렇죠.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피의자 신문 조서가 증거 능력이 안 된다는 얘기는 형사소송법에 나오는 것이지 헌법에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네. 헌법 재판에 준용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형사재판하고 뭐 예. 사실은 헌법 탄핵 심판 형사재판 준용하라고 하지만 준용 말 그대로 따라도 된다. 따를 수 있으면 따르라 이 정도지. 이걸 100% 다 따라라는 뜻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증인들이 네. 이제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내용이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 따져볼 만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형사재판에서 유불리를 감안하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예. 그런 얘기고 2017년 선례를 그대로 따른다면은 뭐 그대로 헌법재판소가 증거를 인정할 수 있는 거죠. 본인이 변호인 입회했고 본인이 자필 서명한 건데 그 증거 능력 인정 안 할 방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이거 보면 이게 윤석열 측 변호인 얘기도 하셨는데 예. 약간은 이렇게 주장하는 게 보면 좀 가감해지고 뭐 이런 것 같아요. 제 느낌에. 그게 좀 보수 세력이 결집하는 어떤 그런 거하고도 연관성이 있다고 봐야 됩니까? 특히 동대구역 그 집회를 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게 뭐 부산보다 뭐 4배나 많고 네. 뭐 5만이 넘었고 이게 뭐 역대 뭐 최대 규모고 어쩌고 얘기하긴 합니다만은 네. 이게 다 결국은 이유가 그거 아니겠어요? 헌법재판을 형사재판처럼 만들어서 네.
시간을 끌어보겠다. 결국 그 얘기잖아요. 내란죄 부분을 탄핵 그 소추 안에서 빼니까 왜 논란을 일으켰습니까? 네. 내란죄가 유죄가 나야 그 탄핵 파면 내부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리고 형사재판 이후에 헌법재판 탄핵 심판해라 이런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결국 뭡니까? 시간을 벌겠다. 시간을 벌겠다. 시간을 벌겠다는 얘기는 결국 조기 대선이 지금 조기 대선을 국민의힘에서는 언급하는 게 불충이라면서요. 네. 저 동대구역 집회에서는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기 대선 언급하는 게 불충이라는 얘기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 정지가 풀려서 기각돼서 복귀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둔 것도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일 것이고 네. 다른 하나는 시간을 끌어가다 보면은 도대체 내가 대통령 복귀는 못해도 이재명 대표한테는 못 주겠다. 네. 이런 것도 작용하는 그런 걸로 것도 있을 것 보이잖아요. 같아요. 그러니까 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방법은 첫 번째는 자신이 복귀하는 것일 것이고 네. 그게 안 되면은 두 번째는 본인이 미는 후보가 당선이 돼서 빨리 사면돼서 풀려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걸 노리는 거니까 결국은 이런 걸 과감하듯이 보이겠지만은 네. 그게 뭐 그렇게 과감해 보입니까? 제가 볼 때는 억지 주장하면서 오히려 이게 정말 양식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진영 논리에 갇힌 사람이 아닌 상태에서 보면은 정말 참 법률을 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법 기술을 부리는구나. 기술이면 좀 먹혀야 되잖아요. 제가 봤을 때 잡술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 먹히는 기술을 예, 부리고 있다. 예.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 이게 법꾸라지라는 이름이 이래서 나왔구나. 예. 그런 걸 있는 보여주는 거잖아요. 모든 법조문에 나오는 모든 걸 갖고 와가지고 조금이라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거는 사실은 특히나 탄핵심판법정에서는 네. 검사 출신들이 주장하는 걸 보면은 본인이 검사할 때는 안 저랬는데 갑자기 변호인이 되니까 저렇게 하는구나. 참 억지 주장도 하는구나. 그러니까요. 아무 말 대잔치 정말 심하다. 이런 네. 느낌을 주는 거기 때문에 자신감에서 보이는 게 아니고 아무 말 대잔치를 하다 보니까 억지적으로 내가 있어 보이는 척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거겠죠. 그걸 뭐 그렇게 보는 거는 타당하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자, 오늘은 10시부터 이제 탄핵 심판 변론길 7차 변론길이 열립니다. 네. 지금 아마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나오니까 이상민의 어떤 진술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검찰 특수본 수사 보니까 공소장에 언론사 단전 내용도 드러나 있거든요. 예. 이건 또 추가 좀 확인해야 될 부분도 있을까요? 단전 단수 부분에 아마 오늘도 뭐 이상민 질문을 할 거예요. 답을 할지 모르겠지만. 전 장관이야 뭐 답변하지 않겠다라고 네. 그냥 버티지 않겠습니까? 네. 주로 버틸 텐데 이상민 전 장관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일이 없다고 주장을 했지만은 네. 이미 문건은 건네졌다는 거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다른 소방청장이나 경찰 관계자의 진술은 단전 단수 지시가 있었다고 확인을 했잖아요. 그 밑에 사람들이 지금 다 확인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 검찰 조서를 증거 채택을 반대하는 주장을 하는 것이고 예. 이 얘기가 그 얘기이긴 하지만은 이 전 장관이 처음 경찰 조사 받을 때는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국무회의 때문에 했고요. 그때는 그 조사가 안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시에는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관한 그러니까 뭐 이게 국무회의 회의록이 있느냐 부수했느냐 뭐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였고요. 검찰 조사를 하면서 언론사 대한 단전 단수 조치하라고 윤 대통령 지시가 있었느냐는 데 대한 게 이미 소방청장 경찰 관계자들 진술이 있기 때문에 확인했겠지 않습니까? 네.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이 전 장관에 대한 조사를 했고 네. 그래서 그 내용이 공소장에 담길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전 장관이 진술을 부인하거나 하더라도 이런 정황과 증거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메모는 뭐 있는지 없는지 확인했는지 네.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그 조지호 청장한테 메모를 줬었잖아요. 그렇죠. 그 메모는 이미 뭐 파쇄했는지 남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 이상민 장관이 부인하더라도 질문은 할 것이고 네. 또 그런 확인을 거칠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 그 헌법재판관들이 유일하게 채택한 증인이 한 명 있잖아요. 네. 그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 그렇죠.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계속 그 탄핵 심판에서는 부인을 했습니다마는 본인이 그 12월 4일 새벽 0시 반부터 1시 사이에 이 전 사령관이 국회 본청에 진입해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람이거든요.
헌법재판관들이 이 사람을 내일, 그러니까 13일 날 증인 신문을 하죠. 네. 그렇게 확인을 했기 때문에 결국 요 부분이 가장 주목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검찰 진술에서는 시인을 했다가 예. 탄핵 심판에 나와서는 부인하는 듯한 진술을 번복한 듯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 얘기가 김용현 변호인들이 지금 이 사령관들을 접촉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뭐 사실 이게 변호사 윤리 위반 아닌가요? 저는 징계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그러니까 들거든요. 그런 점들에서 변호사도 있어요. 예. 그 곽종근이나 변호사가 다 있습니다. 예. 이진우도 변호사가 있고 왜 남의 변호사 글로 갑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워요. 그런 나오는데 이제 예. 곽종건 사령관은 거부했다고 하죠. 만나는 자체를 거부했고 네. 그 내용을 재판관들한테 제출한 네.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대목이죠. 자, 그리고 예. 지금 좀 새로운 내용 같긴 한데 서울중앙지검이 계엄이 있을 6일 전에 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스템 취약 의혹 이거 고발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이송했던 거 여기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게 혹시나 비상계엄을 좀 준비하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는데 대 기자님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에 이제 뭐 우리 CBS 노컷뉴스가 네, 단독 단독 보도를 주셨죠? 한 건데요. 네. 이게 2023년 10월에 고발이 된 사건이거든요. 그때 이제 국정원이 선관위에 대한 검증을 했잖아요. 예. 뭐 시스템 점검을 하고 보도자료 내고 나니까 이른바 보수 성향 시민단체라는 사람들이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을 직무유기 업무 방해 혐의로 고발을 한 사건이 서울지검에 이제 있었거든요. 네. 그동안 한 1년 넘게 아무 조사도 않고 있다가 하필이면 계엄 발발 6일 전에 전주죠. 일주일 딱 전에. 6일 전에 신기하네요. 이제 중앙선관위 관할청인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 넘겼습니다. 근데 또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이걸 가지고 있다가 네. 이제 해제가 되니까 계엄이 불발됐잖아요. 계엄이 불발되니까 4일날 바로 또 과천경찰서로 이송해버렸어요. 경찰서로 보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가 좀 이래 뭐 오비락일 수도 있고 있지만은 그런 점에 있어서는 약간 좀 1년 동안 아무 짓 안 하다가 왜 갑자기 그 시점에 이첩을 했느냐, 네. 이송했느냐, 네. 요것들이 있고 그리고 그 장성우 전 방첩사 1처장들은 이게 부관들에게 선관위에 검찰과 국정원에서 올 것이다. 중요한 임무는 검찰과 국정원에서 할 테니 그들을 지원하라는 얘기를 했다는 얘기가 있고요. 메모, 지시 메모. 메모도 있고 진술도 있는 진술도 겁니다. 있고요. 네, 두 가지가 다 있기 네.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조금 어쨌건 검찰에서는 이게 뭐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지만은 어쨌건 누가 봐도 좀 의심살 만한 정황이잖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눈여겨볼 대목이다. 그렇게 볼 만한 거죠. 거의 검찰이 연루됐을 가능성이 사실은 아직까지 드러난 건 없었는데 요 내용들이 거의 첫 얘기 같기는 합니다. 정황상 예, 그렇죠. 정황상. 어쨌건 예. 검찰이 올 거라는 얘기를 했다는 점하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요게 왜 갑자기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가 이 계엄 직전에 할 이유가 그랬는가. 없잖아요. 그리고 계엄 해제가 난 다음에 왜 박성재 법무장관이 그 중요 4인방 네. 그 안가 회의에 왜 들어가 있는가. 그리고 이진동 대검차장이 왜 김용현 출두 직전에 비화폰 통화를 했는가. 이런 정황들이 그럼 검찰이 아무 역할 안 했겠나. 네. 결과적인 것만 뒤수습만 담당하더라도 사전 모의에 가담한 게 없느냐. 이런 의문들을 갖는 게 이런 정황들을 보자면은 충분히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네. 이렇게 보는 거죠. 풀어야 되겠죠. 그것도 예, 풀어 나가야 될. 다 풀어 나가야 이 조사를 제대로 해야 될 텐데 네. 이제 과연 검찰에 대한 불신이 워낙 깊다 보니까 네. 어떨 건지에 대한 거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제 있었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된 권한쟁의 사건. 변론은 짧게 짧다고 해야 되나요? 50분 만에 종료가 됐습니다. 네. 일단은 선고기를 잡지는 않았습니다. 평의 통해서 지정하겠다고 하는데 언제쯤 결론이 날까요? 어떻게 될까요? 이번 주 내에는 언제 이제 결론을 내겠다고 결론을 내야 밝히고 되겠죠. 다음 예, 주에는 예. 결론이 나겠죠. 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구인 체제가 되잖아요. 네. 구인 체제 완결체가 되면은 사실 헌재 소장도 정해야 되고 그리고 그 마은혁 재판관이 이제 결론에 들어가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변론기를 한 번 이상은 가져야 되잖아요. 갱신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네. 근데 새로운 또 이제 또 정인 신문은 할 거냐.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남은 사람이
한덕수 국무총리, 조금 전에 민병덕 의원도 얘기를 했지만은 네. 최상목 군한대행, 최상목 대행의 사실 행위 중에 이해 안 가는 지금 행보들이 너무 많잖아요. 네. 그 초창기에 한덕수 총리도 그랬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윤 대통령이 구치소 안에서 다 뭐 그중 조정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인사에도 다 개입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국힘 뭐 의원들이 계속 지금 직무정지 중인 대통령한테 가는 것 자체가 네. 저게 인간적 도리라 그러지만은 공직자가 인간적 도리를 앞세울 수 있나요? 아니 인간적 도리는 두 번째 문제, 차후의 문제 아닌가요? 인간적 지금 도리는 내란 사건인데 예,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요? 아니 지금 지도부가 개인적으로 갔다고 하고 또 어제는 이철규, 뭐 추경호, 김기현 의원까지 예. 뭐 친윤 의원들이 좀 싹 다 거기 가가지고 뭐 메시지 받아와서 내고 이러거든요. 결국은 구치소 아까 지난번에 박지원 의원이 네. 말씀하셨던 대로 그 국민의힘 당사를 서울구치소로 옮기든지 네. 아니 이게 직무정지란 얘기는 직무에 관여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절대 하지 말라는 건데. 그러면은 지금 공인들이 계속 가서 갔다 와서 메시지 내는 자체가 이 윤 대통령의 탄핵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공급하는 거고 네. 계속 소스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네. 이런 행위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내란이 지금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적절한 행동이 아닌 거죠. 이런 건 부적절한 행동을 왜 계속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시면 국민의힘에서 뭔가 제대로 된 그게 없어요. 부정선거 얘기도 잘 안 하고. 김상옥 의원 예.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주장을 잘 안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저게 어쩌려고 계속 저러는 겁니까? 그렇죠. 나라를 그냥 내전으로 만들려고 저러나요? 사실상의 내전 상황으로 끌고 가고 있는 지난번에 그 조갑재 보수농객 조갑재 씨도 이게 실제 내전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네. 이런 상황을 얘기를 했거든요. 예. 내란 우두머리가 지금 단죄되지 않고 파면되지 않고 구치소에 수감돼 있으면서도 계속 뭔가를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오늘도 헌재 탄핵 심판에 나오겠죠. 그렇죠. 나와서 나옵니다. 뭔가 자기 주장을 하는데 그 주장이 지켜보셨다시피 아니 1분 30초만 지나면 바로 드러날 거짓말을 하고 있고 입만 열면 거짓말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 상황이 맞는지 이런 상황대로 끌려가는 게 공당의 태도가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겁니다. 고민은 할까요? 국민의힘은 왜 저럽니까? 국민의힘 사실 뭐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나본 사람들 얘기로는 다들 조기 대선 준비는 또 하고 있어요. 보면 다들 생각은 또 하고 있거든요. 이미 뭐 일부 후보들은 그게 캠프 사무실인지 준비 사무실인지 모르겠지만. 사무실도 차렸다 그러고요. 예,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예요, 불충이라는 이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불충이라는 얘기는 만에 하나 탄핵이 기각돼서 대통령으로 복귀할 경우를 대비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조기 대선의 유불리를 따져서 이건 시간을 끄는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시간 끌기를 하면서 국민들을 정말 힘들게 하고 있고 국가 지금 경제 상태나 대외 신인도 문제나 최악입니다. 지금. 최악이잖아요. 최악입니다. 정말 이런 최악입니다. 상황을 끌고 가는 사람들이 그렇지 다음 또 정권의 후보를 내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그거부터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안타깝습니다. 예. 자, 또 다른 얘기가 민주당 오늘 명태균 특검법 발의한다는 이제 소식이 있는데 일단 김건희 특검법에서 공천 개입 빼서 우선 처리하겠다 이런 걸로 보이거든요. 근데 네. 문제는 이게 발의는 뭐 계속 한다고 하더라도 통과 부분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또 거부권 해가지고 돌아오는 등등 또 국민의 이탈표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사실 뭐 국민의힘이 지금 상황에서는 그 여론 지지도가 이게 아무리 네. 뭐 허수가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네. 윤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주장이 뭐 잘못됐다 못됐다는 논란으로 이걸 정쟁으로 끌고 와버렸잖아요. 그렇죠. 내란 자체를 정쟁화시키는 데 문제가 첫 번째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도 새로운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명태균 특검법을 하는 이유는 이게 국민의힘이 조직적인 반대를 하면은 사실 최상목의 지금 제2요구 네. 그리고 국민의힘이 제2요구에서 뭐 반대하면은 통과시킬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이유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늘 중에 아마 발의한다. 네, 오늘 한답니다. 예, 네. 특검법을 통과시키려면 오늘은 발의해야 논의 과정을 거쳐서 처리할 수 있다는 판단을 했다는 것이고 이게 그 사실 이제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지 않으면은 헌법재판소가 위원이라고 결정했는데도 임명하지 않으면은 네. 이제 최상목 대행도 탄핵하겠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게 뭐 꼭 탄핵이라고는 언급은 안 했지만은 중대 결심을 하겠다라고 얘기해서 한 거는 그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보자면은
만약 사실 명태균 특검법 발의가 큰 뭐 지금 이 상황에서 큰 영향은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란 그걸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예, 그렇지만은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창원지검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고 명태균만 구속시키고 끝내려 한다면은 네. 이건 누가 봐도 사실은 좀 더 사건을 덮으려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한계 차원에서라도 특검법을 올리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점이 더 좀 포인트가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어쨌건 여기다가 오세훈, 홍준표 다 걸려 있어요. 여권의 또 유력 대선 후보 두 사람이 걸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구나 그런 문제를 제기하려고 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자관 뭐 그 한동훈 대표야 자유로우니까 오히려 그 여당 내 분화 뭐도 가능. 그러니까 친한계 의원들이 좀 협조해 줄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게 이제 대선의 유불리를 따져보면은 아. 가능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그러니까요. 탄핵 파면이 인용이 되면은 분화 안 되겠어요? 무조건 탄핵 찬성파랑 반대파 분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 점에 있어서 보자면은 근데 문제는 차기 대선에서 정권을 잡아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목표잖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본인이 내란죄 유죄를 받아서 중형이 선고되더라도 정권을 잡으면은 조기 사면을 바라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러니까 명태균 특검법도 반드시 꼭 통과돼서 하겠다는 취지보다는 그런 쪽 관점이지 않겠나라고 저는 봅니다. 자관. 그렇게 다들 정가에서도 그렇게 해석들 하고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어쨌건 오늘 탄핵 심판과 7차, 모레 있을 이제 마지막 8차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 정인들이 오늘도 뭐 이제 이상민 네. 그리고 이제 국정원장 등등 이런 사람들의 진술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과연 이 내란 행위가 사실은 이상민, 조태용 충분히 사전에 알 수 있는 사람들이었지 않겠습니까? 위치상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네. 지금까지 그 관련자 진술을 보더라도 충분히 했는데 계속 부인하고 있는 사람들 아마 진술을 거부할지 어떨지 뭐 부인하는 자,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예. 뭐 이런 거 옛날 윤석열 대통령이 워딩으로 하자면은 특검을 반대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예. 그런 점에서 그럼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7차 변론 또 8차 변론까지 앞으로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권영철 대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고품격 뉴스대담 뉴스인사 프라임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